저번에는 그 산소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산소의 전달 과정은 그 CO2의 그 전달 운반 과정보다 좀 더 단순해요. 산소는 뭐 다들 알다시피 그 헤모글로빈에 결합이 돼서 적혈구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결합이 돼서 이제 조직까지 운반을 하잖아요. 헤모글로빈 한 분자에 햄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씩 4개가 붙는데 4개가 붙으면 이제 그거를 100%가 소화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조직에서 정상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SBO2 있죠, SBO2. 그 정맥혈의 그 산소 포화도. 그게 만약에 그 수치에 따라서 조직에서 산소를 많이 소비를 했냐, 뭐 이런 것들이 나눠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서 가장 지표가 되는 수치는 SBO2예요, SBO2. SBO2가 왜냐면 조직에서 산소를 소모를 하고 나온 이제 나머지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에크모라든가 아니면 실제 심장 수술에서도 우리는 지금 그런 마스크는 쓸게요. 우리는 저기를 못 쓰잖아요. 그 CDI라든가 이런 컨티뉴스하게 뭐 헤모글로빈이라든가 헤마토크립, 뭐 PO2, 뭐 SaO2, SbO2 이걸 다 재수했어요. 그 기계가 있어요. 원래 미국이나 외국은 못 쓰는 필리핀도 다 그걸 써요. 우리나라만 그걸 못 쓰는데 그걸 컨티뉴스하게 보면은 이제 환자를 우리는 한 30분 간격으로 ABG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30분 간격의 텀이 이게 우리가 블라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컨티뉴스하게 볼 수 있다고 하면 환자 상태는 훨씬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아직 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도 SbO2가 우리 그 환자의 그 산소의 소모량, 산소 소모량을 결정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산소의 전달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간단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헤모글로빈에 산소 O2가 결합을 해서 이게 조직에 가서 조직에서 원하는 만큼의 산소를 떨궈주고 다시 이제 정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CO2는 좀 더 복잡해요. 이 과정이. 이거는 이제 내가 그 환자를 한 번씩 해서 책 읽은 거에 대한 책 읽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데, 이게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늑대가 착한 늑대가 있고 나쁜 늑대가 있는데, 그 인디언 수장이 손자에게 착한 늑대는 뭐 용기, 희망, 자신감, 신념, 자기 확신 등을 먹고 살고, 그다음에 나쁜 늑대는 분노, 좌절, 공포, 짜증 이런 거 먹고 사는데, 손자가 물어봐요. 제가 거기서 좀 재밌다고 하면서 이런 걸 가져다 적어놓는 건데, 두 개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그리고 이제 그 손자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는 거라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는 더 되게 긴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용기도 갖고 희망도 갖고 긍정적인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자기에 대한 이제 확신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게 대부분, 이것도 이제 다른 책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중대한 학습기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직장에 들어가든 어떤 간에 중대하게 학습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많은 훈련하고 코칭을 받잖아요. 여기처럼 똑같이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막 그때는 또 아이디어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자신의 일을 이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막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선생님이 저한테 막 전화도 하시고 막 이런 것처럼 막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때는 내가 좀 더 발전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단 이제 기본을 익히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성장을 딱 멈추는 단계가 온대요. 그럼 계속 그거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정말 이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진정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일이 너무 이제 힘들어 보이고, 앞쪽에 빈자리야. 그리고 아무리 발전해도 내가 얼마나 더 이게 얼마나 향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이러면서 이게 포기를 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절대 이제 여기 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공부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실패기도 되게 힘들어요. 공부를 안 하면 모르는데 하다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저도 그랬고,
몇 번이 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요. 근데 하다 보면 늘어요. 항상 거기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면 아 내가 이거를 몰랐구나 이게 느껴지는 날이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발전이 처음에는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을 하는데 중간에 꼭 계단식으로 안 정체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계속 몇 번씩 느껴봐야 돼요. 그래야지 발전을 하고 제일 좋은 거는 계속 공부를 해서 발표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최고 이제 그게 제일 좋고 여기 보면 뭐 젠거라는 분하고 이게 조셉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하는 말이 또 다른 책에서는 완벽한 연습이 이제 완벽한 실력이 된다는 내용을 하는데 이 완벽한 연습이 되려고 그러면 몇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요. 제일 좋은 건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스승을 잘 만나서 잘 배우면 훌륭한 게 된다는 거는 뭐 누구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하다가 아 나 조금 안다고 이제 거기서 멈추고 겸손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고요.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그 다음에 항상 힘들 때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야지 자꾸 발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항상 거기서 얘기하는 그런 대가들 책을 쓰고 막 책을 출판하고 이런 대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정말 내 자신을 확실히 알고 아는 건 뭐냐면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막 논문을 찾아보고 이러지만 정말 모르는 단어도 많고요. 모르는 내용도 많아요. 저 다른 논문 찾는 게 아니고 뭐 이런 뭐 랩이라던가 뭐 심폐 관련된 내용 찾는데 생소하게 듣는 얘기는 많고 그러면 아 내가 20년을 넘게 했는데 이거 모르는구나 뭐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요즘 들어서 뭐 책도 뭐 시간도 좀 술도 없고 해가지고 많이 읽는데 이제 그런 쪽에 책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약간 멘탈적으로도 좀 하려고 선생님들도 좀 힘들 때나 이럴 때 그런 멘탈 관련된 거를 좀 하게 잡아놓으면 오래 갈 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질문했던 내용이거든요. CPB증과 에크모가 이거 오늘은 좀 에크모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런 답을 좀 주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먼저 할 건데 CPB증하고 그 에크모 익스트라코리얼 라이프 서포트 관련돼서 이 헤마토크리트가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거에 대한 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CPB 중에는 헤마토크리트가 얼마고 이런 거는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러면 CPB하고 그 ECLS와 에크모의 차이 알죠? 용어. ECLS가 훨씬 더 큰 단위예요. 에크모는 그 밑에 하위가 있는 거. 그건 라이프 서포트잖아요. 그 중에 에크모가 있고 뭐 바드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ECLS를 보통 에크모라고도 얘기하는데 ECLS라고 얘기도 아니에요.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레드북이라는 책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CPB하고 이 에크모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게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거냐 아니면 간접적인 치료를 해요. 우리가 체해순환 과정에서 심장 수술을 하고 체해순환 CPB를 운영을 하는 거는 직접적인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판막이라던가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치료를 해주어야 되는 거고 에크모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크모의 경우에는 이게 직접적인 이게 뭐 에크모 치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시 말을 하면 치료는 아니에요. 환자가 에크모를 적용을 해서 스스로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 그러려면 그 밑에서 치료라는 과정, 뭐 플로우의 조절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엔티코아귤레이션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병행이 돼야 되는 건데, 이 플로우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거고, 그런 거 이제 설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온도, 이게 가장 큰 차이점들이 이거거든요. 온도 유지가 좀 다르죠. 체해순환에서는 크게 온도, CPB에서는 크게 온도가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강건아, 4가지가 뭐야? 온도의 범위들이 있잖아. 체해순환할 때 온도 내리잖아. 정상 체온이 있죠, 정상 체온. 노모성이야. 그 다음에 하이퍼성이야. 마일드 하이퍼성이야. 그 다음에 딥 하이퍼성이야. 그 다음에 프로파운드 하이퍼성이야. 이렇게 나눠요. 4가지로 나누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마일드 하이퍼성이아 정도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수술에서는. 근데 이제 그 다이섹션이라던가 이런 거에서는 딥 하이퍼성이아 정도 해요. 프로파운드 하이퍼성이아는 좀 잘 안 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온도의 범위도 이제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걸 모른다고 하지 말고 이런 거를 알아야지 이게 내가 아는 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공기와의 직접적인 이제 접촉 여부가 CPB하고 에크모에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의 차이가 있냐면 이 혈액과 접촉하는 어떤 이 표면이 있잖아요. 이 표면이라고 하는 거는 그 라인, 튜빙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리저버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이 표면이거든요. 이게 이제 면적 크면 클수록 이제 문제가 되죠. 왜냐면 이제 코아뷸레이션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혈액은 이 표면에 이제 닿는 순간 이제 응고 반응이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 응고 반응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 아니죠? 두 가지로. 인트리식 패스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익스트리식 패스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있죠, 이제. 커먼 패스웨이가 있어요. 공동 경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 공기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우리 이제 CPB나 에크모에서 공기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게 있고 안 일어나는 게 있고, 에크모의 경우에는 공기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죠. 근데 그 CPB하고 에크모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뭘까요? 펠로에서 리저버가 있냐 없냐예요. 에크모는 리저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기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기 때문에 응고 반응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CPB에 비해서는. CPB는 접촉 면적도 넓지만 그 다음에 접촉 시간도 길어요. 왜냐면 리저버에서 정체가 되어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엔티코아뷸레이션 자체도 좀 더 많이, 한 3배, 4배로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혈액 응고 과정의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접촉 시간이 짧아지고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엔티코아뷸레이션의 양이 이제 달라지죠. 3분의 1과 100%에서 에크모의 경우 3분의 1 정도만 보통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표면의 면적이 동일할 경우에는 이제 속도가 더 중요해요. 속도가. 펌프 플로우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응고 과정은 덜 일어나요. 에크모도 그래서 에크모의 경우는 헤파린을 안 주고도 보통 많이 하죠. 만약 환자가 블리딩 텐던시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플로우 속도가 빠르면 응고가 좀 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접촉 시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시간과 이제 면적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응고 기전을 이제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거고 온도도 마찬가지로 온도도 중요하죠. 이제 체외순환 과정에서는 우리가 체온을 거의 무조건 무조건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인위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계를 가지고 뭐 DB냐, 노모소미아냐, 아니면 마일드냐, 아니면 DB냐, 프로파운드냐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 하이포소미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체외순환 과정에서는. 왜냐면 라인도 길고 그 항응고에 대한 그런 문제도 생기지만 이 수술부의 가장 중요한 이 심폐기를 돌리는 가장 큰 목적은 조직에 심장에 기능이 없으니까 조직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것도 첫 번째, 산소를 공급하고 CO2를 제거해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목적이지만 중요한 건 이제 수술 부위의 시야를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CPB를 돌리는 과정에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수술 시야를 확보를 하는 거는 플로우가 없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더 잘 보이니까.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 부위의 시야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체온 저하를 통해서 이제 낮은 관료량을 유지를 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체온을 떨어뜨리로 인해서 낮은 관료량을 유지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체온이 낮아지니까 무슨 이제 조직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조직에서 이제 산소 소모량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이제 플로우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Q10 룰 알죠? Q10 룰. 10도 떨어질 때마다 조직에서 산소 소모량이 몇 프로예요? 50%. 만약에 10도가 올라가면 50% 증가하는 거예요. Q10 룰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산소 소모량이 만약 50% 감소하면 플로우를 만약에 10도 떨어뜨린다고 그러면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활자가 뭐 100%가 만약에 5,000이다. 그럼 2,500개 가능한 거죠. 10도씩 떨어질 때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프로파운드까지 딥 파이퍼스나 프로파운드까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보통 바이섹션이나 이런 거
토탈 서클 레스트 할 때 뭐 40분 정도 잡죠. 이제 아예 산소 그만큼 체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산소를 공급을 안 해도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이제 극도로 낮아지는 거고, 그거를 이용하는 거고, 또 체온 저하를 해서 이제 산소의 소모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올바른 프로텍션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심장하고 이 머리는 프로텍션이 더 확실하게 됩니다. 체온을 떨어뜨리면 떨어질수록.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체온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헤마토크리트 레벨이 낮죠. 우리가 왜냐면 그 프라이밍이라는 거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강제적으로 헤마토크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정상 체온이라고 하면 이 정도의 헤마토크리트 가지고는 산소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에.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SpO2가 많이 떨어지게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동시에 체온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이 헤마토크리트는 낮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도 산소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적혈구 양을 가지고도 충분히 조직에 산소를 전달해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 헤모글로빈을 얼마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냐면, 이 논문에서 이제 무혈 수술이라든가 이제 여와이쟁이 이런 수술을 할 때 이 여자랑 다른데 17%, 남자는 17%까지 떨어뜨리고요, 여자는 18%까지 좀 떨어뜨려요. 그 정도도 괜찮다. 이게 논문에도 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예전에 평촌에서 그거 가지고 논문을 썼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25% 전후로 왔다 갔다 하죠. 이 정도면은 체온이 마일드하게 떨어져도 100% 충분히 유지를 할 수 있고, 만약에 플로어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헤모글로빈을 올려주든가, 이제 아니면 산소의 함량을 올려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검사 결과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근데 인위적인 이제 저체온이 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헤모글로빈도 떨어뜨려줄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는데, 이 혈관 내 이제 그 체온이 떨어진다는 거는 혈관 내에서 점도가 올라가요. 점도, 그러니까 그런 비스코시티라고 얘기하잖아요. 점도가 올라간다는 건 저항이 증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관이 저항이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체온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 혈관의 직경이 감소를 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아래 사슴으로 변한다고 했죠. 그 직경이 2배가 늘어나면 압력은 16배가 줄거나 플로우는 16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래 사슴으로 이제 반비례해서 늘어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혈압이 올라가겠죠. 만약에 헤모글로빈이 높은 상태에서 체온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조직의 관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헤모글로빈이 높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저항으로 인해서 플로가 더 못 가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혈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처음에 초창기 심장 수술할 때는 그 환자의 홀블러드를 받아서 그걸 다 홀블러드로만 프라이밍을 해줬더니 아주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체온이 떨어지니까 저항이 너무 심해지고 거기에 산소 전달이 안 되고, 또 문제가 뭐냐면 홀블러드를 그만큼을 프라이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제때 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혈이석이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체온을 낮춰가면서 이게 계속해서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혈이석을 시행을 하면 한 25% 정도에서 이 체온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제 이 조직의 관류량이 확 증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류량, 헤모글로빈은 낮아졌지만 관류량은 증가를 해요. 특히나 이제 머리는 거의 50%에서 200%까지 증가를 해요. 이 머리에 가면 히모다이메이션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장점이죠, 이건. 이거 그 체외순환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헤모글로빈도 높으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런 롤러라든가 센트리퓨가를 돌려버리기 때문에 혈액이 손상이 많이 돼요. 이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왜냐면 시간당 그 지나가는 헤모글로빈 수가 많다는 거는 손상도 많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감소를 낮춰주고, 혈액에 손상해야 되는 걸 낮춰주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에크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체온이 정상이거든요. 정상을 유지를 하거든요. 큰 뭐 문제가 없는 이상 항상 정상을 유지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온이 정상이면 이 조직의 산소 소모량도 이제 그거에 맞게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에크모라는 경우는 심장만 얘기하는 건데, 이제 심장이 당연히 기능이 저하돼서 에크모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신의 관류량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조직에 산소 전달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혈압은 당연히 떨어질 거예요.
혈압이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대부분 그런 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 바소컨스트를 되게 많이 써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소컨스트를 써가지고 혈관의 직경을 줄여버리면 아래 사선으로 일어난다 그랬죠. 그만큼 플로우가 또 안 가요. 압력만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에크모를 할 때 보면 혈압은 되게 높은데 플로우를 안 가는 사람들 많이 볼 거예요. 그게 다 요거 때문에 그래요. 뭐 에피네프린이든 뭐 노에피네프린이든 뭐 바소프레신은 다 쓰잖아요. 그래서 혈관의 직경이 감소를 하죠. 그럼 플로우가 안 가죠. 혈압만 올라가고 관류량은 더 감소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당연히 이제 조직이 산소 공급이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에크모 운영할 때 센트리퓨갈이잖아요. 거의 100%. 센트리퓨갈은 또 저항에 반비례해서 플로우가 안 가요. 그래서 센트리퓨갈 펌프를 뭐라고 그랬냐면 프레셔 펌프라고 그랬어요. 저항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프레셔 펌프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이제 이런 약을 사용을 하고 이러면서 이게 관류량이 감소를 합니다. 플로우가 안 가요, 아예. 왜냐하면 너무 이 S배가 높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직의 산소 공급이 감소를 하고, 당연히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사성 산증이 발생을 하겠죠. 플로우가 모토가 높다니까. 대사성 산증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산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는 이제 당뇨병성 이제 케톤 산증이라든가 이런 산증이 증가를 해서 이제 이런 대사성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이 O2가 공급이 안 되면서 이제 대사가 이제 글루코즈만 가지고 하는 게 이제 대사성 산증인데, 이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올간의 디스펑션이 오고 이제 페일러가 오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사망으로 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고쳐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거죠, 이거 사용 안 하고, 그 다음에 피 주고, 그 다음에 볼륨 많이 빼야 돼요, 환자. 이런 건데, 체온을 정상 유지를 하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헤모글로빈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원래 이게 이 슬라이드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그래서 이 앞에 가져와서 지금 얘기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에 뭐 얘기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환자의 체액량이라든가, 뭐 맨날 얘기하지만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는 압력을 측정하는 데가 세 군데라고 그러죠. 하나 RA에 있어요. RA 안에 ANH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캐로티드에 있어요. 그 다음에 레날 아테리. 그러면 플로우가 조직과 이 페리페랄까지 안 가면 이 레날 아테리 쪽에서 압력이 낮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상투압은 머리에서만 하거든요. 시상하고에서 한 군데서만 하거든요. 근데 압력을 세 군데서 하기 때문에 이 하지 쪽에 이제 볼륨이 안 간다고 생각해요. 볼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벌어지냐면 이게 완전 쭉 이제 순서대로 일어나는데, 이 시상하고에서 바소프레신을 확 분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소프레신이 이 혈중에 분비가 된다는 거는 뭐냐면 다 소듐에서 오줌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신장에서. 그래서 그 물하고 소듐을 다 땡겨와요, 혈관으로. 그렇게 되면 혈중에 소듐 농도가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상투압이 올라가는 거죠. 상투압이 올라가면 이거 시상하면서 뭐라고 느끼냐면 이제 소듐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갈증 중추를 건드려요. 환자들이 자꾸 물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뇨병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병도 글루코즈가 혈관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이 간질골이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많은 사람들이 단뇨가 생기고 다갈이 생기고, 그다음에 물을 많이 먹어요. 물을 많이 먹는다 평소에 이상하게 그럼 당뇨병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용질 차이가 워낙 글루코즈가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조직에 산소를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헤마토크리트를 정상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요즘 쉽지 않잖아요. 피 공급도 안 되고, 대부분 뭐 30%좀 넘어가면 피 못 준다고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에크모들에게. 그때는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 부족한 헤모글로빈을 내서 조직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방법은 플로우를 증가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속도를 빨리 해주면 이제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상태를 보고 에크모 플로우도 유지를 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심장 기능이 여부에 따라서 펌프 플로우도 조절을 해줘야 돼요. 에크모의 경우에는 RA에 들어가 있고 피몰 아테리에 들어가 있죠, 보통 카테터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심장의 기능이 나쁘면 나쁠수록 플로우는 더 높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RA에서 볼륨을 많이 뽑아서 RA에서 RB로 넘어가고 그게 풀마 아테리 넘어가서 런거 쳐서 LA에서 LB로 오는 볼륨 자체를 줄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볼륨 로딩에 상당히 취약해요. 그 상태에서는 심장이. 그래서 이제 폼플로우는 심장이 어느 정도 한 10% 20% 뛴다 그러면 그거 맞춰서 좀 조절해주면 돼요. 왜냐면 심장이 노래 조금씩 맞춰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런 이제 스태그네이션이라고 있다. 이런 이제 블로그 아까 얘기했지만 혈액은 가만히 서 접촉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가만히 서 있으면 이제 응고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스태그네이션 발생을 해서 이제 LA라던가 LB의 슬로모스가 막 차는 이런 거 많이 에컴들면서 많이 그게 발생을 하는 게 그래서 그렇고 만약에 플로우가 낮다. 근데 심장은 안 뛰고 플로우가 잘 안 나온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캐놀레이션이 필요할수 죽을라야 하나 놓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드레인을 더 많이 받아내는 이런 것들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플로우가 안 나오면 나올수록 헤파린은 올려야 돼요. 레벨을 항상 올려야 되고 왜냐면 혈액이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 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또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피몰라 아테리의 피몰라가 작잖아요. 만약에 15프렌치 요즘 뭐 소전들이 치고 그걸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23프렌치를 비너스를 넣고 15프렌치를 피몰라 아테리에 넣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블러드 스태그네이션이 생겨요. 또 똑같이. 플로우가 잘 갈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고속도로 4차선에서 갑자기 1차선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뒤로 계속 밀리죠. 그게 이제 컨제스천이라고 보통 우리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뒤로 혈류가 뒤로 계속 밀려요. 근데 그게 이제 정맥까지 가는 거예요. TR 있는 환자들 어떻게 돼요? TR 있는 환자들 전신에 부종을. 왜냐면 이게 잘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이제 리거지테이션 때문에 이쪽에 압력이 많이 걸려 있는 거랑 똑같은 증상이에요. 15프렌치를 쓴다고 하는 거는. 서전들이 그걸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15프렌치 넣어놓고 만약에 21프렌치 티놀라를 넣어놨는데 플로우가 안 나온다고 안 나오는 이유가 그 플로우가 스태그네이션 아니 컨젠션이 생겨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아테리를 하나 더 넣어야 돼요. 그런 환자들. 캐놀레이션 위치가 괜찮다면. 컨젠션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15프렌치만 넣어놓고 당연히 돌아갈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반대로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과 다르게 이제 궁극적인 치료가 아니죠, 이거는. 궁극적인 치료가 아니고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환자 스스로 회복이 돼야 되고 이제 자체적으로 엠프티 비팅 상태를 만들어줘서 자기가 휴식을 하면서 이제 잘 기능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심장 기능 서포트를 해주고 이제 블러드 드레인지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결국엔 드레인지를 많이 받아내야 돼요. 드레인지 받으려면 이제 캐놀라도 적정선이 있어야 되지만 아테리 캐놀라도 적정선의 크기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15프렌치가 더 안 된다 그러면 15프렌치 반대에 15프렌치도 넣으면 돼요. 그럼 30프렌치가 되니까 플로우는 많이 가요. 오히려 그것도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쪽 15프렌치 넣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리 썩을까봐 피 안 가서. 그 이유 딱 하나밖에 작은 걸 자꾸 넣는 거예요. 그럼 그거 넣고 반대로 넣어도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죠. 그 다음에 회복하지 못하는 비율도 높아요. 그 최순환 과정에 심장 수술에서 모탈리티가 대부분 뭐 임팩트 테스트 이런 거는 뭐 3-40% 잡는데 그거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1-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에크모 모탈리티는 40% 정도 돼요. 이거는 이제 엘스오에서 나오는 그 매년마다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모탈리티를 계산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60% 넘어요, 서바이벌 레이트가. 근데 우리나라는 센터마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모탈리티는 이래요. 서바이벌 레이트 60% 넘어가는데 근데 이렇게 가려고 전 세계적인 추세를 맞춰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림대 여기 한림병원도 에코모 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되게 성적이 좋아요. 왜냐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공통점이 뭘까요? 그러면 이거야 공통점. 이거는 뭐 거기에 페로 뭐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붙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심폐기도 마찬가지고 심폐기에 뭐 아무리 뭐 센서가 많고 그걸 다 다뤄놓고 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그 옵셔니스트가 직접 보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센서는 도움을 받는 거지 그걸 뭐 전적으로 믿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소통이 중요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내과랑 소통, 뭐 심폐기랑 소통, 서전이랑 소통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경험이 많아야지 경험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경험이 많아야 돼요. 살리는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고요. 살렸을 때 이렇게 했더니 환자가 살고 산다. 그러면 이런 경험을 해봐야지 자꾸 내가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태도, 그다음에 이거 겸손.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내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그건 확실히 누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얘기한 사람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기체교환의 원리가 한참 돌아서 왔는데 이건 이제 해리복선인데 산소의 전달을 아까 얘기해 주려면 산소의 전달을 체외순환하면서 산소를 전달하는 거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발류량.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산소를 전달만 해도 지금 조직에 전달을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변수들이 있어요. 그 변수들을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여기 이런 것들, 온도, 그 다음에 CO2. 그 헤모글로빈에 산소만 붙는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헤모글로빈에는 산소만 붙는 게 아니고 당연히 산소랑 붙는 거는 이 어피니티가 좋아가지고 산소가 많이 붙는 거지 친화력이 좋아서. 그 다음에 CO2도 붙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소. 이 세 개가 다 붙을 수가 있거든요. 산소보다 더 친화력 있는 게 뭐예요? O2보다. 일산화탄소. 그건 엄청나게 친화력이 너무 좋아요. 몇백 배 높기 때문에 일산화탄소의 중독이 확대버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고, 그거를 치료하려면 어디 들어가죠? 고압 산소 탱크에 들어가죠. 한 사람이. 그거 왜 그렇게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 친화력이 이제 헤모글로빈에 그 일산화탄소가 붙었기 때문에 이 헤모글로빈의 주변에 이걸 떨구는 CO2가 붙고 수소가 붙던 일산화탄소가 뭐가 붙든 이걸 떨구는 방법은 산소보다 걔네 쪽수가 많으면 돼요. 그래서 계속 충돌을 시키는 거예요. 헤모글로빈. 그러면 그 가스가 많은 쪽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걸 결합을 하는 거거든요. 가스의 충돌로 인해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조직세포에 가면 뭐가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죠. 그래서 거기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붙어서 이 sp2로 그 럼으로 이제 아래로 들어올 때 까만 거예요. 산소를 떨어뜨리고 이산화탄소가 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이해하면 되냐면 헤모글로빈에 붙는 거는 여러 가지 가스가 붙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산소가 많냐, 그 다음에 CO2가 많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그 헤모글로빈에 붙는 게 다르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아까도 그랬는데 아까 산소 탱크 얘기한 게 일산화탄소가 붙으면 결합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산소의 친화력보다 뭐 몇백 배 더 높기 때문에 그걸 떼내기 위해서는 완전히 고압 탱크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떼내려고 그걸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러면 O2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한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조절인자들이 있죠. 뭐 CO2냐, 온도가, 그럼 온도도 마찬가지. 온도가 낮은 상태, 어딜까요? 우리 몸에서. 이 대기겠죠, 대기. 해. 온도가 낮다는 거는 산소의 결합력이 좋아져요, 헤모글로빈에서. 그 다음에 온도가 높다는 거는 떨어져 나가는 게 높아요. 그래서 더운 날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줘요, 숨? 이렇게 빨리빨리 쉬죠. 이 CO2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조절 인자에 의해서 이제 산소의 결합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산소는 워낙에 이제 그 헤모글로빈과 이 어피니티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헤모글로빈이 많이 산소가 전달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CO2는 그럼 어떻게 전달이 될 거냐예요. 제일 좋은 거는 이 조직세포잖아요. 조직세포에서 이제 산소를 가지고 산소와 글루코즈를 가지고 대사를 해서 뭐가 발생해요? 용주기 100번 얘기했을까? 조직에서 산소가 조직에 전달을 해주면 조직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글루코즈하고 O2가 들어가서 대사를 한 다음에 뭐가 발생이 됩니다. ATP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CO2. 근데 산소가 부족해. 글루코즈만 가지고 대사를 하면 뭐가 발생해? 젖산이 발생하는. 그래서 이제 그게 락테이트가 형성이 되는 게 젖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제일 좋은 거는 조직세포에서 이제 이건 혈관이에요, 혈관. 심장 뭐 있다 치고, 여기는 간질구역이고 이 빈 공간, 여기는 조직세포 셀이고 세포대. 조직세포에서 이제 CO2가 막 발생을 하겠죠. 이 발생을 해서 얘가 혈관으로 툭 와서 그냥 훅 빠져나가면 제일 좋을 텐데, 얘기했지만 그 산소하고 CO2는 극성이 없어요. 무극성. 근데 우리 몸에 이 혈액 안에 있는 플라즈마 있죠. 플라즈마 혈장. 이거는 극성이 있죠. 그러면 극성이 같은 있는 것 끼면 잘 녹는데 이게 산소가 무극성이란 말이에요. 산소하고 CO2가. 그래서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이 변환과 CO2의 변환 과정이 O2보다 복잡해요. 그래서 이 전달하는 과정이 그걸 설명해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CO2하고 이제 물이 결합을 해서 근데 혈장이 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 혈장에서는 왜냐면 아까 이거 백성과 목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에서 이제 H2CO3로 이렇게 탄산수소 이온이 많이 갔죠. 이게 변환을 한 다음에 일부가 이온화돼가지고 이건 뭐냐면 식물에서의 이제 그 작용이고 밑에 이제 생물학적인 건 밑에 이렇게 돼서 전달이 돼요. 이 CO2와 산소가 결합을 하면 여기 이제 이 H2CO3가 되고 이게 다시 분해가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거든요. 이거 H2O 많이 본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생물체 이온화 방법을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나가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지 못합니다. 근데 에어가 만약에 왔다 들어왔다 그럼 이 혈장 안으로 들어왔다 혈관 안으로 그럼 뭐가 돼요? 엠볼리즘이잖아요. 에어 엠볼리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그냥 빠져나가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효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탄산 무수화 효소라고 하는 이 적혈구 내에서만 있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를 통해서 이제 CO2가 그 대부분이 적혈구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변화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이 조직이잖아요. 여기는 이게 폐포고 그림을 글자체로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 O2와 CO2의 그 이동은 막을 기준으로 이동한다고 하죠. 같은 가스끼리. 이걸 하나로 통으로 놓으면 그냥 같이 CO2하고 O2가 섞여 있는 건데 우리 막이 있잖아요. 우리 막이 뭐 있어요? 혈관막, 그 다음에 세포막. 세포막은 뭘과 뭐로 나누는 거죠? ICF하고 ECF 나누는 게 세포막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혈관막은 뭐하고 나누는 거죠? 인트라베스큘러에 있는 그 혈액 볼륨하고 그 다음에 간질구역하고 이게 나누는 막이에요. 여기 이제 폐포막이고 이 폐포막이 이제 이런 이제 모세혈관을 지나가면서 이제 여기 들어오면 얘가 이렇게 왔으면 이제 이쪽에 오면 이쪽에 CO2가 많겠죠. O2는 적고. 그래서 그러면 가스의 교환은 뭐라 그랬어요? 확산, 디퓨전의 에너지가 없는 확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것도 그 속도는 뭐랑 차이가 있냐면 그 가스 간의 분압차. 크면 클수록 속도는 빠른 거예요. 그래서 CO2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커요. 여기 들어올 때 포화도가 얼마예요? 한 75% 되죠. 근데 여기는 100%잖아요. 얼마 안 돼요, 차이가. 근데 CO2는 여기는 0.3이고 얘는 40이잖아요. PCO2가, 비너스가 45 정도 되잖아요, 정상 범위가. 그럼 여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얼마냐면 0.3이에요, 0.3. 그럼 그라디언트가 엄청나게 빠르죠. 많이 나죠. 그래서 CO2 속도가 훨씬 빠르게 빠져나가게 돼요. 우리 몸에서도. 호흡을 빨리 하는 거는, 우리가 호흡을 빨리 하는 거는 산소가 부족해서 빨리 쉬는 게 아니라 이 몸의 CO2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빨리 쉬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는 아주 미묘하고 CO2는 엄청나게 속도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온도가 낮죠. 그 때문에 포화가 잘 일어나고 여기는 온도가 높고 조직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리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중에서 여기를 이제 여기 이쪽 부분에서 CO2의 운반 과정이 어떻게 되는 여기 조직에서는 이제 CO2가 많이 생겼잖아요. 이거에 대한 운반 과정을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이해가 안 될 텐데 이 혈류의 방향이에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이 혈류가 쫙 왔어요. 얘는 적혈구고. 그다음에 요거 점이 있죠. 이게 이제 그 혈관막. 그다음에 여기 조직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서브티셜 플루이드 간질구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와서 혈류가 이렇게 옵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이제 이 조직 근처에 오면 이 조직에서는 이미 받았던 산소를 가지고 대사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 CO2가 많이 있겠죠. O2는 적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 했어요. 분압차에 의해서 일어난다 했잖아요. 여기는 O2가 풍부하죠. 혈장에도 O2가 풍부하죠. 그럼 조직에 오면 제일 먼저 혈장에 있는 O2가 이 분압차에 의해서 이 간질구역으로 확 빠져 들어오고 그 다음에 조직으로 산소가 확 들어옵니다. 이 과정을 싹 거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산소가 많아지죠. 산소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는 산소가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여기 CO2가 여기는 많고 적잖아요. 그럼 많은 데서 적은 데 확 빠져나가요. 근데 CO2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산소는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혈장에서 이제 이 첫 번째 이 트리거가 되는 거고 O2가 우리 혈장에 있는 PO2가
정상 범위가 얼마야? 80에서 100이잖아요. 80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밀리미터 머큐리 압력의 단위하고 그 다음에 그 비율의 단위가 있죠. 헤모글로빈은 O2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압력으로 형상을 못해요. 이제 결합해서 그 성질이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PO2에 있는 거는 이 혈장 안에 O2가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잘 안 녹는다고 그랬죠. 95%는 헤모글로빈에서 이동을 하는 거고, 그 나머지 5%가 이 혈장에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장에 있는 O2가 전체 산소량을 대변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해할 노력하고, 하여튼 O2가 제일 먼저 트리거가 역할을 합니다. 들어오고, 여기 산소를 조직세포까지 넣으면, 그 다음에 여기 CO2가 낮죠? 여기보단 여기가 CO2가 분압이 낮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가죠. 여기서 또 여기는 또 CO2가 더 낮죠. 그래서 일로 쑥 빠져나가요. 그럼 일로 들어오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CO2가 이제 여기 혈장이에요. 여기 나머지 혈장이죠. 혈관 안에. CO2가 일로 들어오는데, 이제 일부가 이 물하고 결합을 해요.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래서 H2CO3가 되고, 이제 일부가 이온화돼서 이 수소와 HCO3 형태로 이제 혈장 안에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게 일부가, 이게 한 5%밖에 안 돼요. 이게 가는 게. 그럼 나머지는 95%가 그럼 어떻게 이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발생된 CO2를. 이거 전부 다 적혈구 안으로 다 빨려 들어가요. 여기는 CO2가 없잖아요, 지금. 산소가 100% 차 있는 거니까. 왜냐면 헤모글로빈이 아까 렁 거쳐가지고 돌아가서 조직에 온 거니까. CO2는 없는데, O2는 많고, 여기는 O2가 적으니까 다 빠져나가고, 여기 또 CO2가 없으니까, CO2가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95%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CO2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헤모글로빈에 O2가 4개씩 붙어 있다고 했죠. 그럼 CO2가 확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헤모글로빈 주변에 많은 것들이 헤모글로빈에 붙는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를 O2를 떨궈내요. 다 떨궈내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O2가 적고, 이쪽도 O2가 적으니까 얘가 훅 밀려 다 빠져들어요. 그럼 헤모글로빈에, 그 적혈구 내에 있던 헤모글로빈에서 O2가 이 혈장으로 빠져나가고, 혈장에서 간질구역으로 빠져나가고, 이게 이제 조직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얘가 이 적혈구 안에 CO2가 많아지니까 헤모글로빈 CO2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5%밖에 안 돼요. 헤모글로빈에서. 25%밖에 결합을 못해요. 여기는 5% 됐죠. 25% 됐죠. 여기 30%잖아요. 나머지 70%는 어디로 가냐면, 이 적혈구 안에도 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O2하고 이 적혈구 내에 있는 나머지 70%가 결합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를 물이니까 결합을 잘 못하는데, 여기에서는 적혈구 내에서는 이 효소 때문에, 효소의 역할이 뭔지 알아요? 우리 몸에서? 역치를 확 떨어뜨려요. 역치를 떨어뜨린다는 건 반응을 빨리 한다는 소리예요. 효소라는 게. 이 효소에 의해서 이 물과 H2O가 잘 결합을 하지 못하는 이 과정을 이 효소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 내에서 여기 똑같이 이제 H2CO3로 변환을 하고, 이게 다시 효소에 의해서 이 적혈구 내에서 이제 수소하고 CO3를 이게 또 분해를 해요. 그 다음에 이 HCO3를, 이 70%를 이 혈장에다가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장으로 이제 그 CO2가 연결되는 게 최종적으로는 이제 75%가 혈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5%만 처음에 있다가 나머지 적혈구를 거쳐서 이제 70%가 밖으로 다시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가 더 남았어요. 이 수소가 증가를 했잖아요. 적혈구 내에. 수소가 증가를 한다는 건 뭐예요? 산성화 된다는 거예요. 적혈구 내에 산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산성화가 되면 이 반응을 못 일어나요. 정상 범위 폐하가 돼야 되는데, 얘는 그냥 수소가 많아지죠. 아까 얘기했죠. 수소가 많아졌으니까 또 헤모글로빈에 산소를 또 떨어뜨리겠죠. 여기 붙어있던 산소를 얘가 떨어뜨려요. 와서 수소가 많아지니까, 과정상에. 그래서 이제 이 헤모글로빈에 수소가 붙어버려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가스가 이 헤모글로빈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가스의 역할을 못하죠. 성질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폐하는 정상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붙어있던 산소는 또 이 혈장으로 여기 인트라베스큘라에 나오고, 또 분압차에 의해서 또 조직,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정이 계속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CO2에 이제 이 상태로 이게 이제 그 폐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 이게 혈전 우리 HCO3 중요하잖아요. ABJ 하면 우리 ABJ 적혈구 내에 있는 걸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혈관 안에 있는 이 혈장에 있는 혈장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뽑아서 하는데 이게 만약에 낮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수치가 낮아져버립니다. 이게 몸에서 엑시도시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과정이 중요한 건 헤모글로빈이 여기 왜 에크모나 체인순환 과정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수치를 높여주는 게 중요하냐면 에크모에서 헤모글로빈이 낮잖아요. 엑소시스 많이 발생되는 거 에크모 될 때 다 보죠. 그럼 엑소시스 많이 자주 발생을 하죠. 이 헤모글로빈 자체가 낮으면 그 원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를 해서 HCO3로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그 헤모글로빈 그 상대적인 그 숫자가 적어버리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플로우를 많이 해서 순환 속도를 빨리 해야 될 텐데 에크모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왜 그 랩상에서 왜 HCO3가 부족하고 이런 원인을 이걸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심폐기차기 아무데도 안 나와요. 우리 몸에서 폐하를 조절하는데 두 가지죠. 폐하를 조절하는 인자가 두 개예요. 하나 뭐예요? CO2. 하나는 수소. 그러면 수소는 어디서 조절을 해요? 키드니. CO2는 영. 이게 조절이 안 되면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누잖아요. 엑시도시스인데 두 개로 나누고 알칼로시스인데 두 개로 나누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분수인데 위에는 뭐예요? CO2, 밑에는 HCO3. 수소. 자꾸 그거에 머릿속에 인지가 돼야지 우리가 ABJ를 볼 때, 이 ABJ를 그냥 볼 때, 그냥 쭉 이제 순서대로 나와있죠. 폐하 제일 먼저 나오고, 폐하 다음에 뭐 CO2 나오고 쭉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순서를 이루는 이유가 있어요. 폐하를 보고 이게 엑시도시스인데, 뭐 때문에 엑시도시스냐? 호흡성이냐? 아니면 대사성이냐? 이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NI형계라고 있어요. NI형계. AG. 음이온차.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게 또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 산소가 부족해서 된 거냐, 아니면 이 오히려 딴 데서 이제 케톤산증, 이런 것들, 다른 이게 산이 들어와서 이게 이런 엑소시스가 생기는 거냐, 이것도 구분을 해야 돼요. 그 랩 관련돼서는 내가 유튜브에 올려놨을 텐데, 하여튼 그거 찾아서 보고, 이제 또 그럼 또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순서를 거쳐서 이게 급속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크모하고 아까 먼저 얘기를 해준 이유가 에크모하고 CPB하고 했을 때 헤모글로빈의 차이가 적든 많든 정상이든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왜 이 랩이 자꾸 깨져서 나오는지를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혈액에서의 그 순환이거든요. 이거를 내가 다음 주에 한번 이거 좀 시킬 거예요. 잘 가도 이해를 하고 설명을 잘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야지 확실히 이해. 그럼 랩을 보는 게 달라져요. 딱 랩을 보면 이게 그 다음에 펌프를 우리가 돌리기 때문에 플로우를 얼마 주는지 알고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이 얼마인지 알고 그러면 랩을 보면 이해가 확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이게 두 개가 들어가요.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변화를 거쳐서 75%는 혈장을 통해서 이제 폐까지 가는 거고 나머지 25%는 이 적혈구 내에서 헤모글로빈에서 이제 O2 CO2가 결합이 돼서 가는 거고. 근데 이게 25% 정도 되는 거죠. 당연히 적혈구 얘가 단위당 많아야지 정상적이어야지 이제 이런 과정도 더 원활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CO2 리텐전 된다는 것도 다 이미 이런 원인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폐로 와죠. 폐 근처에 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반대의 과정이 일어나겠죠. 반대의 과정. 순식간에. 네? 이쪽에 있던 70%의 HCO3가 다 적혈구로 다시 다 돌아요. 이 반대의 과정이 쫙 일어나요. 이렇게. 다시 들어오죠. 그 다음에 폐에는 산소가 많잖아요. 폐에서 확산돼가지고 헤모글로빈에 붙어있던 수소하고 CO2를 다 떨궈버려요. 만약 산소가 많으니까 폐포 쪽에는 그 반대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가 있죠. 그러면 이거 떨어져 나오죠. HCO이 들어오죠. 얘 결합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 수소는 이 분합차에 의해서 빠져나가서 폐포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 반대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까 이렇게 결합이 쭉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이 과정은 더디겠죠, 잘. 물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는 급속도로 빠른 거고 느리고. 그래서 다 CO2는 밖으로 빠져나가고 해모노트는 다시 들어가고. 이해되죠? 응? 이해해야 되는데. 갈수록 이제 나중에 이제 심폐기를 하다 보면 지금은 잘 이해를 못하고 아직 연차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나중에 이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게 막 올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한 번씩 계속 한 번씩 이게 이거구나 이러는 거 있잖아요. 한 번씩 그런 느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이제 멤브레인이라는 건 이제 그래서 멤브레인이라는 거는 이제 이 기체 당연히 멤브레인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옥시네이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옥시네이터는 세 개가 결합이 된 거예요. 멤브레인하고 그다음에 리저버하고 그다음에 히트 익체인저가 세 개가 결합돼서 우리가 옥시네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옥시네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뭐 기본 구성은 뭐 하트론 머신이 있고 뭐 멤브레인 이제 옥시네이터가 가장 주가 될 거고 당연히 하트론 머신 다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멤브레인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해. 우리는 이제 그 가스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옥시네이터의 주 사용 목적은 당연히 심장 수술에서 에크모도 마찬가지고 심장 수술도 마찬가지고 이 폐의 역할을 대신을 하는 겁니다. 폐의 역할을 대신을 하는 건데 이 블러드에서 이제 옥시네이터 사용 목적은 당연히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심장과 폐를 이제 대신해주기 위한 전체적인 심폐기 과정에서, 근데 옥시네이터는 이 폐를 대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너스 블러드에 이제 과도하게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비너스 블러드에 많잖아요. 뭐 당연히 조직에서 산소 소모량이 많았다고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더 많을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제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산소 분압을 증가를 시켜서 이제 그 동맥혈로 바꾸죠. 정맥혈을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옥시네이터는 이제 힛 익체인저하고 리저브의 기능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이 멤브레인 옥시네이터입니다. 그 옛날에 버블 옥시네이터도 있었어요. 버블 옥시네이터. 버블은 아마 못 봤을 텐데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의 저 세대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버블은 달라요. 리저버에 들어오는 거는 정맥혈이죠. 그러면 이 버블 옥시네이터는 뭐냐면 그 리저버 들어오는 거기에다가 100% 산소를 그냥 넣어요. 정맥혈을 리저버에 모여있는 혈액이 정맥혈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혈액에 가스가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에어엠볼리즘으로 환자가 많이 죽었어요. 그 버블 옥시네이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혈액에 가스가 잘 안 녹는다고 했죠, 혈장에. 왜냐면 무극성이고 극성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근데 이제 멤브레인 옥시네이터라는 게 개발이 됐는데, 처음 이제 개발이 됐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은 멤브레인이 있고 혈액이 어떻게 돌아요? 안에 파이브가 막 있죠, 이렇게. 지금 밖으로 돌잖아요, 혈액이. 그 다음에 가스 쪽으로, 안쪽으로 가스가 들어가고, 근데 초창기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 파이브 안으로 혈액이 들어가고, 가스가 밖에 돌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압력이 너무 높은 거예요. 혈액 쪽의 압력. 혈액 손상이 너무 심하고, 그 헤모필터랑 똑같았어요, 헤모필터. 헤모필터가 그 파이브 안으로 혈액이 들어가고, 밖으로 이제 물이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데, 그쪽에 가스가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헤모필터에 TMP를 트랜스 멤브레인 프레셔라고 그러거든요. TMP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 헤모필터가. 얘 옥시네이터도 그게 높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옥시에서 들어가는 혈류 쪽의 압력이 높아지겠죠. 압력이 높다는 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혈액 손상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럼 반대로 해보자. 그래서 새로 다시 요즘 나오는 거 형태로 혈액이 밖으로 돌고 가스는 이제 그 파이브로 잘 통과하니까 압력 자체가 저항 없잖아요. 거의 그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로 이제 그 CO2를 제거를 하고 산소를 이제 공급을 하는 건데, CO2가 우선일까요? 산소 공급이 우선일까요? CO2 제거가 우선일까요? 멤브레인. 옥시네이터잖아요. 옥시네이션. 산소 공급이 먼저예요. CO2 제거는 옥시네이터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CO2만 제거를 한다 그러면 아주 조그만 소화용 0.5, 1.0 이런 애들 그것도 충분히 CO2 성인도 다 제거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CO2 제거 능력은 뛰어난데, 이 O2의 제거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진다기보다 그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옥시네이터의 스페시피케이션을 보면 거기 그 맥시멈 플로우가 있죠. 리커멘디드 플로우. 그게 옥시네이터의 크기마다 달라요. 그죠? 어떤 건 500, 어떤 건 뭐 2300, 어떤 건 1500, 어떤 건 7000, 어떤 건 8000. 그게 뭐냐면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었을 때 8000 정도의 플로우까지는 내가 정맥효를 100% 동맥효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 실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옥시네이터의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보고 만약에 2000이다 그러면 2000 정도의 플로우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줄 수는 있는데 100%의 포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캐놀라 선택할 때도 그렇고 세종을 소화하니까 할 때 선택 기준이 뭐예요? 카디악 아웃풋이잖아요. 카디악 아웃풋.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100% 2.4를 잡던 2.8을 잡던 그거에 대한 옥시네이터를 선택을 해주는 게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7000이냐 8000이냐가 이제 그 정맥효를 동맥효를 100% 바꿔 36%에서 실제 실험도 해요. 그래서 그 제조 회사에서 혈액 실제 소피드나 뭐 돼지 이제 뭐 보바인 혈액을 하든가 아니면 뭐 돼지피를 하든가 간에 그걸 가지고 36%를 만들어서 이제 했을 때 100% 산소가 플로우가 얼마까지 나오냐 이제 그거를 실험을 해서 이게 그래프 다 있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프 보면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래프 다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6시간에 이제 ECLS 같은 경우와 이제 PCP도 다른 게 뭐냐면 옥시네이터의 그 파이버의 성분 그 재질 자체가 달라요. ECLS 같은 경우는 이제 FDA 기준이에요. 이건 FDA 기준. FDA는 6시간 이상만 무조건 해요. 이게 심장에 사용을 하든 에크모에서 하든. 그래서 FDA에서는 6시간만으로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제 CE 인증이라는 게 유럽에 나오는 CE 인증이라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에크모나 뭐 14일, 뭐 30일 이렇게 나오는 게 다 CE 인증이에요. FDA에서는 6시간밖에 없어요. 6시간 이상을 이제 사용하는 ECLS에는 이제 옥시네이터 재질이 다릅니다. 왜냐면 오래 돌려야 되기 때문에 옥시네이터가 인공 구조물이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옥시네이터 기능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 럼 같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큰 문제가 플라즈마 리키지라는 현상인데 플라즈마 리키지도 이 옥시네이터 내에서 그 들어가는 플로우와 이 나가는 플로우에서 이쪽에 이제 뭐 저항을 받는 게 이제 캐놀라가 가장 크죠. 그 저항 차이가 크면 클수록 플라즈마 릭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플라즈마 릭을 많이 안 발생시키는 방법은 이 옥시네이터 인과 아웃의 프레셔 그라디언트를 떨어뜨리면 돼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캐놀라 큰 거 쓰고 옥시네이터 BSA 큰 거 쓰고 그러면 돼요. 그럼 떨어지는 건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에코노 때 그렇게 못하죠. 서전에 이제 강력한 그런 것들 때문에 짧은 사용할 때는 뭐 옥시네이터가 이제 그 재질이 다른다 그랬죠. 폴리메틸펜틴이 있고 폴리프로필렌이 있어요. 두 가지 정도. 그 다음에 실리콘도 있거든요. 근데 실리콘은 요즘 안 써요. 옛날에 놨었죠. 폴리프로필렌의 경우에 하고 폴리메틸펜틴이 있는데 폴리프로필렌을 더 압축한 게 폴리메틸펜틴이에요. 압축했다는 건 뭐냐면 폴리프로필렌은 이게 파이버를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다공성이 되게 많아요. 그 파이버 안에 가스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공간이 있어야 돼. 뭐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공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공간 사이로 이 플라즈마 그 리키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100개의 파이버가 있다. 그러면 하나씩 막아버리면 이제 수명이 주는 거겠죠. 수명이 준다는 거는 그게 막히는 거예요. 기능이 떨어져서 막혀가지고 가스가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폴리메틸펜틴 재질은 이걸 더 심하게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다공성막이 잘 없어요. 교환은 좋은데 다공성막이 없기 때문에 플라즈마 릭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폴리프로필렌을 사용을 해서 심장 수술할 때는 우리 세고 있죠, 세고. 시브플로라. 흡입 마취제. 그건 통과하거든요. 근데 폴리메틸펜틴은 통과를 못해요. 만약에 폴리메틸펜틴 재질로 심장 수술을 사용할 때 우리 심팩에서 사용하는 세브플로라이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마취가 안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를 알고 있어야지. 그 막 자체, 그 다공성 막 자체가 달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 막 자체 가스 교환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의 굵기라고 하면 폴리메틸펜틴을 더 압축을 시켜서
이 혈액과 가스 간의 간격을 줄여버린 거예요. 이 길이 차이. 이게 이게 가스고, 이 혈액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교환한다 그러면 이거를 더 얇게 만든 거예요. 그 대신 교환은 되지만, 이 플라즈마 립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죠. 거의 안 돼요. 파이버 막히지는 않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클로 때문에 이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밖에 혈액이 돌 때, 옥시네이터에서. 왜냐면, 이제 플로우가 성상이 좋지 않거나, 플로우가 낮은데, 뭐, 엔티코아귤레이션 레벨이 낮거나 이러면 이제 클로즈 되니까, 그게 막혀서 플로우가 안 나오는 거지, 이 파이버가 막혀서 가스 교환이 안 되고 이러는 건 거의 요즘 그 재질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두 개 나눠지게 되고, 뭐 조절 가능한 혈액량에 따라서 얘기하죠. 그걸 우리가 뭐라면 정격 혈류라고 들어봤어요. 정격 혈류, 레이티드 플로. 그래서 그게 나누는 게 이렇게 옥시네이터가 올라가면 가다가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0.5, 뭐 여기 뭐 7리터, 뭐 2.3리터 정격 혈류라고 그러거든요. 그 레이티드 플로라고 해요. 그게 옥시네이터를 기준을 잡아서 아까 리커멘디드 플로 그 얘기하는 그 레이티드 플로는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가다가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평행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플로가 여기면 더 이상은 올려도 이 산소 소모를 더 증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100% 산소를 공급을 해줄 수 없는 이제 그런 레이티드 플로라고 찾아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얘기 중에. 근데 이거는 이제 ECL에 사용하는 폴리메틸펙틴 재질은 휘발성 마치가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통과된 혈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이제 옥시네이터의 디자인은 이제 그러니까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생긴다는 거는 뭐냐면 그냥 공기만 집어넣어서는 그라디언트가 많이 안 생기는데 우리가 물이잖아요. 물을 통과하잖아요. 그냥 물을 통과하는 거랑 혈액이 같이 섞인 물이 통과하는 거랑 당연히 이제 저항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플로우가 이게 이제 그냥 관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큰 관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옥시네이터가 보통. 그 과정에서 압력 손실이라는 게 생겨요. 그게 이제 프레셔 그라디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최소화해야지 블러드 트라우마도 최소화가 됩니다. 근데 옥시네이터가 똑같은 7,000을 가더라도 그 각각의 옥시네이터마다 프레셔 그라디언트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게 낮으면 낮을수록 옥시네이터의 성능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낮은 압력에 많은 플로우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 그 옥시네이터 스페시피케이션을 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해 볼 필요도 있어요. 소화로 가면 갈수록 압력 손실은 어떻게 될까요? 인공 구조물이기 때문에 더 커져요. 압력 손실이 크다는 거는 플로우가 못 간다는 거예요. 플로우가 못 가고 압력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가스 교환 자체도 어느 정도 적정상 보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크모 들일 때 그런 플로우 자체의 압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2.5가 최고잖아요, 지금. 2.5 시큐메타. 옥시네이터의 그 BSA가. 근데 외국은, 5.0까지 있어요. 옥시네이터가. 보면, 롱하고 옥시네이터의 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이 에어리어가, 롱은 이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얼마냐면, 테니스장 넓이 이런 거. 얘는 많아야 4잖아요. 옥시네이터가, BSA가. 근데 여기 이 레이시오가 이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이 디퓨전 이제 디스턴스가 뭐냐면 이 교환 거리예요, 거리. 근데 봐봐 여기 되게 얇죠. 근데 얘는 되게 두껍죠, 깊게 두껍죠. 그래서 교환이 이제 당연히 원보다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O2와 이제 CO2의 가스 익스체인지를 보면 이제 이런 식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분당 이런 식으로. 10번을 하게 되는 거고 얘는 맥시멈이 400밖에 안 돼요. 근데 이만큼 이제 옥시네이터의 성능이 이 롱보다는 떨어지게 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어요. 이 옥시네이터를 줄 수 있는 플로우가 한계가 있고 수명도 당연히 짧아지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가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블러드 인이고 이제 블러드 아웃이면 보통 어떻게 돼? 같은 방향에 있기도 하고 반대 방향에 있기도 하고 그래요. 블러드 인과 아웃이. 그러면 이게 파이버죠. 파이버고 이쪽에 이제 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스 교환의 원리는 뭐냐면 이 막이 있잖아요. 가스 교환은 막이 있으면 같은 것끼리만 교환한다고 했잖아요. 분압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이 혈액에서 만약에 CO2가 많이 생성이 되고 여기는 O2가 많겠죠. 파이버 안에. 그래서 CO2는 적겠죠.
O2가 많이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CO2가 팍 빠져나와요. 여기로. 근데 O2가 많으니까 여기 이제 혈중에 블러드 인이라는 건 정맥혈이라는 소리잖아요. O2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가스 블렌더라고 그러는데 이건 산소의 그 함량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최저가 얼마인 줄 알죠? 21%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공기 중에 산소가 21%예요. 이 이하를 낮춰도 그냥 빼면 그냥 여기 중에 이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O2 에어는 뭐냐면 이 산소하고 이제 메디칼 에어, 이제 그 병원에서 쏴주는 그 에어가 이제 혼합으로 가거든요. O2하고 같이 합쳐 다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얘를 껐어요. 그러면 플로우는 이제 계속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순환을 하니까 한다고 친다고 하고 얘를 껐다고 쳐봐요. 아니면 이게 빠졌다고 뭐 예를 든다고 그러면 교환을 할 거잖아요. 여기서 교환을 해요. 혈액은 돌고 있으니까. 근데 산소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CO2도 이렇게 산성이 되고 있고. 그러면 계속 여기 CO2가 쌓여요. 산소는 들어가는데 만약에 꺼지면 여기 이 안에 파이브 안에 CO2가 쌓이겠죠. 우리 몸은 이제 호흡을 함으로 인해서 CO2는 나가고 O2는 들어가는 건데 이게 정체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블로우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불어주면 많이 불어줄수록 여기 생성 CO2가 나와서 많이 빠져나갈 거잖아요. 얘는 우리가 이거 안 하잖아요. 불어내기만 하잖아요. 얘는 블로우예요. 그냥 그 방식이 불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스 블렌더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100% O2를 써도 CO2는 제거가 돼요. 100% O2 탱크 우리 에코모드를 이동할 때 100% 달고 가잖아요. 그때 O2를 주고 있는데 CO2도 제거가 되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CO2를 그냥 불어내기 때문에 불어내는 방식이지. 그래서 많이 불어내면 CO2가 혈중에 적어지기 때문에 알칼로시스가 오는 거고 적게 불어내요. 만약에 생성된 거에 비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CO2가 많아지겠죠, 혈중에. 그리고 얘가 여기 생성이 돼 있는데 얘가 빠져나가지 다시 계속 교환을 하는데 이 면적 5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못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혈중에 못 빠져나가고 그냥 통과하는 것들이 많죠, 이렇게. 혈중으로. 그래서 CO2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절하는 건 불어내는 속도만 조절하는 거지 이 호흡을 이게 뭐 인스파이레이션, 익스파이레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블로잉, 얘는 이제 산소의 퍼센테이지를 조절을 해주는 거고 얘는 이제 불어내는 속도, 수입가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21%인데 100% 산소가 전달이 되죠, 조직이. 근데 얘는 보통 우리가 컴퓨터 60% 주잖아요, 체온도 낮은데. 왜 그러냐면 아까 럼에서 비교했지만 그 효율 자체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많이 줘야지 많이 가게 되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인공 구조물, 이제 아티피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한계가 있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러드가 인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거에 대한 이 그라디언트가 적으면 좋을수록 효율은 더 올라간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냥 분압 차이는 확산에 이하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흡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혈중에 이제 CO2의 양이 증가를 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이것도 머리 이제 시상하고 해서 이제 감지를 합니다. 이 삼투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CO2를 많이 하는 건 이제 호흡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많이 불어내는 거예요. 많이 불어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단위 시간당 분압차가 크면 클수록 가스 교환은 더 빨라지게 되는 거고 옥시네이터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이제 폐의 원리가 똑같은데 이제 인공 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호흡수가 빨라지면 아니면 이제 가스 플로우가 이제 블로우의 속도를 많이 하게 되면 이제 CO2가 더 떨어지겠죠. 이제 이거에 대한 조절을 이렇게 하는 거고 과호흡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과호흡을 하잖아요. 옥시네이터도 과호흡을 할 수 있죠. 블로잉을 많이 하게 되면 과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레브럴 옥시메트리 어떻게 돼요? 떨어져. 과호흡을 하게 되면. 왜 그러냐면 이 혈관이 축소가 돼요. CO2가 적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레브럴 옥시메트가 떨어지는 거랑 똑같이 사람도 기절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호흡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죠? 이렇게 봉지 씌워가지고 숨 쉬게 하잖아요. CO2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뇌혈관의 수축을 가져오게 돼서 그다음 다이섹션을 하거나 이제 이럴 때 우리가 페아스타트냐 알파스타트냐 페아스타트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온도 조절을 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페아 이 다이섹션을 할 때 체온이 떨어지면서도 문제가 되지만 CO2 레벨 자체를 너무 낮아버리면 머리로 가는 피가 세레브럴 펑션이나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옥시네이터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 이제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 인체와 동일합니다. 이게 교환이 되는 거는. 하지만 이제 심장 수술은 이제 가스 교환은 이제 오트와 이제 메디컬 에어를 통해서 이제 가스 블렌더라는 이제 이 장치를 통해서 이제 교환이 되게 된다는 점. 그다음에 여기서 메디컬 에어는 이제 CO2를 불어내는 블로잉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O2는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산소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은 이제 인체와 이제 분합차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가 없는 이제 확산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이제 수조직 인체는 이제 모든 근육이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호흡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 블렌더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옥시네이터도 그런 기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속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만약에 우리 가스 블렌더 고장나면 100배 산소로 펌프를 돌릴 수 있어요. 실장수 CPB를 할 때. 그때는 O2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O2의 속도를 조절을 해서 뭐 5리터, 10리터 조절을 해서 CO2를 낮추는 거에 중점을 둬야 돼요. 많이 불어내요. 그러니까 CO2를 정성을 맞추는 게 중점인 거지. 어차피 100% O2를 쓰기 때문에 PO2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CO2를 보고 하는 거고 O2를 쓸 때는 블로잉의 개념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O2 분압 조절은 이제 F8를 이용을 하는데 CO2 조절은 이제 메디칼의 증감을 통해 조절을 하는데 만약 100% O2를 쓴다 하면 그때는 이제 세츄레이션 100% 되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제 CO2를 조절을 하는 게 이제 중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CO2 발생이 너무 많으니까 더 많이 불어내야 돼요. 그래서 얼마까지 주냐면 여기 있죠. 1.5배에서 2배. 많이 불어내야 돼요. 배노배는.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배노 아테리얼의 경우에는 산소를 뭐 100바퀴 조절해주는데 그 수익가스의 조절은 이제 0.5냐 1.5에서 2배까지. 만약에 5,000을 든다, 3,000을 든다, 4,000을 든다 그러면 거의 뭐 10리터까지 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 처음에는 그 다음에 다이섹션 할 때 이제 똑같은 예인데 다이섹션을 뭐 한 40분 동안 뭐 세레브럴 펑션 하지만 우리 몸은 펑션이 안 되잖아요. 서큘레 어레스트가 맞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체온이 낮다고 하지만 발생되는 CO2가 있을 거예요. 우리 조직에서. 그러면 만약에 다 수술을 하고 이제 관료를 다시 해줬을 때 그 발생됐던 CO2가 플로우에 따라 다 이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다이섹션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스위트가스 플로우를 처음에는 많이 올려놔야 돼요. 많이 처음에 초창기 한 5분 이내로. 왜 그러냐면 발생된 CO2를 빨리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이제 폐하에 문제가 생겨요. 이제 그 레스피레이터리 엑소시스가 생기게 되면 이제 그게 빨리 교정이 안 되면 이제 그런 엑소시스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올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불어줘야 되는데 그게 5분 이상을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너무 많이 불어내게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CO2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머리도 피가 안 가지만 이제 알칼로시스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건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30분 동안 있다가 AB제를 보통 5분 있다가 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조직에 CO2가 적혈구에 CO2가 많이 결합되어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SBO2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SBO2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라인이 색깔이 엄청 까맣고 근데 처음에 스타트할 때 이 두 개가 색깔이 비슷해요. 약간 검게. 그럼 이제 검게 하다가 CO2를 올려주고 F8를 60으로 해놓고 하게 되면 이 라인 A 라인 B 라인을 쳐다보고 있으면 색깔 차이가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때 이제 이걸 줄여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는 물론 이제 TDI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헤모글로빈이라든가 이런 O2 이런 걸 직접 볼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이미지방편으로 얘기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고 까먹고 있으면 안 돼요. 뭐 그런 조절을 아주 사소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그게 쌓여가지고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이제 연차가 되면 될수록 그런 거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고 뭐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다 정리하는 거고 이제 다 비슷한 얘기지만 인공구조물에서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공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옥시네이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중요한 건 이제 플로우가 왜 옥시네이터에서 전격 혈류라는 그런 플로우가 정해져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건 이제 이거에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거를 제일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아까 다 뒤에 만들어놨던 걸 앞으로 다 뺐어요. 빼서 얘기해 드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체외순환 운영의 헤마토크리트 범위가 있죠. 이제 요게 옥시네이터 트랜스포터와 이제 헤마토크리트 레벨인데 여기는 이제 여기는 트랜스포터고 여기 보면 여기 헤마토크리트예요. 여기 20% 보이죠? 여기 50%예요. 20%와 50%의 차이가 보면 얼마 안 되죠. 여기 차이가. 제일 헤마토크리트가 산소 전달이 제일 좋은 게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여도 100% 오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논문을 바탕으로 그런 무효수술 과정에서 헤마토크리트 이 정도까지 떨어뜨려도 산소 전달에 문제가 없다는 걸, 그러니까 CPP 과정인 거예요. 이거는 매크로 과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프로 어떻게 만든 거예요. 50%가 돼도 효율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너무 높아도. 왜 그럴까요? 왜냐면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이 좋아질 것 같은데 혈관에서 정도가 올라가잖아요. 속도가 안 나요. 속도 전달해 줄 수 있는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여기 보면 이 정도죠. 여기 한 30몇 %, 40% 사이. 이 정도 유지를 해주는 게 가장 이제 효율이 제일 좋습니다. 이 그래프가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 제가 다시 그려서 온 거예요. 사진 찍어서는 좀 저기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 데모 아들이 바이카발을 드레인하는 엔진 캐뉼라가 기존 캐뉼라가 좋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캐뉼라, NG 캐뉼라 관련해서 만든 슬라이드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내 유튜브에 올리긴 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유튜브도 설명을 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 신제품 캐뉼라가 이 캐뉼라가 프레셔 로스가 한 20mm 더 낮게 네, 맞아요. 이게 프레셔, 우리도 프레셔 로스라는 게 작용을, 항상 모든 인공 구조물에는 프레셔 로스라는 게 작용을 해요. 보면 제일 좋은 거는 이 사이드 홀이 다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프레셔 로스가 뚝 떨어져가지고 프레셔가 떨어진다는 건 드레인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너스 캐뉼라라고 그래서 드레인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얘도 베너벨 때 이걸로 펌프를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그런 프레셔 로스가 작용을 하는 거고, 이거는 여기가 중간에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미니마 인베시브 할 때 가장 좀 특화된 캐뉼라인데, 여기 SBC로 가고, 여기 IBC 있으면 여기 아래에 좀 그 사이에 이렇게 드레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SBC, IBC를 이렇게 스네어링 해버리면 아래를 열고 들어가도 공기가 안 들어오죠. 이제 그런 특성인데, 만약에 아래를 열지 않는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얘를 아래에 놓으면 돼요. 그럼 얘는 IBC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헤파틱벤이라던가 이쪽에서 드레인이 잘 되고. 근데 그런 장점이 있는 캐뉼라입니다. 얘는 15프렌치부터인가? 17프렌치부터인가? 15프렌치부터 29프렌치까지 있으니까 제가 한 두 번, 세 번 이것만 가지고 수술했었어요. 우리 교수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캐뉼라 하나만 넣고 하자고 그래서 내가 25프렌치만, 그때 25프렌치밖에 안 줘가지고 25프렌치만 가지고 했거든요. 하나는 40 몇 킬로, 하나는 60 몇 킬로. 근데 당연히 이제 백큐을 써야 돼. 백큐을 안 쓸 수는 없어요. 백큐을 쓰는데 많이 쓰진 않아요. 드레인도 잘 되고. 드레인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냐면 30분 이상 남아야 돼. 알려줘. 드레인이 안 되는 건 뭐냐면 그 펌프 운영을 할 때 우리가 벤트 넣잖아요. 그러면 드레인이 안 돼서 벤트가 많이 나오는 건지 그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하나는 컬레터럴 플로우가 많아서 드레인은 잘 되는데 컬레터럴 플로우가 많아서 드레인이 안 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서전이 뭐라고 그러냐면 드레인 안 되냐고 물어봐요. 근데 드레인이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컬레터럴 플로우가 많아서 안 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벤트가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벤트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두 가지예요. 드레인이 안 되거나 컬레터럴 플로우가 생기거나, 아니면 드레인도 안 되고 컬레터럴 플로우가 많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알았을 때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플로우를 만약에 뭐 100% 주고 있다고 그랬을 때 그거를 거의 한 30% 낮춰봐요. 근데 그때 벤트가 많이 나와. 그러면 거의 100% 컬레터럴 플로우고요. 근데 벤트가 줄어. 같이. 드레인이 많이 되니까 벤트가 적게 나오거든요.
컬레트럴 플로우가 뭐가 있냐면 데베시안 베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건 직접적으로 이제 그 LV에 드레인이 되고, 하나 아지구스 베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드레인이 안 되면 그쪽 그 혈관들이 처음에는 얼마 생성을 안 하다가 드레인이 안 되는 순간 그 혈관이 그 심장 LA에서 LB로 볼륨을 주기 위해서 그게 확장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5% 정도밖에 5% 정도의 그런 생리적인 이게 피지올로지컬한 플로우가 있는데 이게 드레인이 안 되는 순간 30%로 늘어나요. 그쪽의 플로우가. 그래서 에크모 돌릴 때 플로우 안 나오면 심장이 자꾸 디스텐드 되는 이유가 그런 컬레트럴 플로우가 발달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드레인이 안 되면 환자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을 해야 되고, 드레인이 잘 되는 방법은 사이드홀 많이 쓰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큰 거 사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가장 프라이오티예요. 근데 자꾸 작은 걸 사용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전들이. 근데 그거에 다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되고, 이 캐놀라를 써서 수술을 직접 했는데 25프렌치를 뭐 40kg짜리는 뭐 그냥 거의 안 했고요, 캐놀라. 근데 60몇 kg짜리는 해야 돼요. 프레셔로스 그래프 있죠, 이렇게.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줄 텐데. 그걸 가지고 하면 내가 패킹을 얼마 정도 하면 그 원하는 플로우를 해줄 수 있겠다. 근데 에크모 때는 100% 플로우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플로우가 많이 나온다고 100% 드레인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에크모하고 심장수술하고 다른 게 뭐예요? 플로우를 만약에 100% 준다고 했을 때 심장수술은 ACC 오늘 하잖아요. 근데 얘는 안 해요. 100%가 플로우가 캐놀라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RA에 얘가 드레인을 아무리 많이를 해도 ACC 오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는 플로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에크모는. 아무리 많은 100% 플로우를 하더라도 얘가 넘어가는 플로우가 분명히 있어요. 플로우는 많이 나오지만. 근데 그거를 생리학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만약에 4,000 나왔는데 4,200도 나올 수 있어요, 플로우가. 근데 그게 다 1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RA, R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많이 나올수록 그걸로 넘어가는 확률만 적은 거지, 에크모에서는 100% 그 드레인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CPB는 그거 가능하죠. ACC를 잡아버리잖아요. 캐놀라 자체가 다르잖아요. 공급해주는 라인. 심장을 무해를 시켜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또 SBC를 스네어링 해버리잖아요. 수술할 때. RA를 열어야 되는 수술. 에크모와 이제 CPB와 다른 점도 그겁니다. 근데 이 캐놀라는 길이도 옛날에 캐놀라는 여기까지 왔었어요. 얘가 여기 짧아졌어요, 이만큼. 옛날에 그래서 길이가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많이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까지 올려버려가지고 또 캐놀라 길이는 전체적으로는 비슷한데 길이는 더 길어졌어요, 혈관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게 어떤 캐놀라를 사용하면 되냐면 이제 에크모 돌릴 때 인위적으로 AS만 넣거든요. 아트리오 세프토미라고 하는데 그게 들어가야 돼요, LA까지. 이게 짧으면 안 들어가요. 키가 큰 사람일수록 더 좀 불리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LA의 이 카테터 엔돌이 이제 위치가 돼야지 드레인이 돼서 이 LB에 이제 스태그네이션 되는 거를 발생을 하는 거예요. LB 직접은 잘 안 들어가요. LA 넣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지고스 베인이 LA를 거쳐 온다고 그랬잖아요. 컬레터럴 플로우 그 LA에 들어가서 얘가 그걸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LB로 들어가는 거를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LB에서 스태그네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이해가 되죠? 캐놀라에 대해. 이 캐놀라는 다시 해줄 거예요. 이 캐놀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설명 이런 이 정도는 됐나? 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에크모 모탈리티를 줄이는데 좀. 왜냐면 플로우가 많이 가야 돼야지 환자가. 에크모는 CP병은 완전 달라요. 에크모는 뭐만 해주면 되냐면 플로우만 잘 나오게 해주면 환자는 살아요. 왜냐면 드레인을 잘 시키면 환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엠프티 비팅이라고 했죠. 근데 캐놀라를 작은 걸 써버리면 비너스도 마찬가지, 아테도 마찬가지. 플로우가 안 나와. 환자처럼 되고 얘는 작아서 이 자체가 작기 때문에 드레인 자체가 한계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큰 거 써는 건데 물론 혈관의 크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은 혈관이 너무 탄력이 심하기 때문에 탄력이 좋기 때문에 이 15프렌치도 안 들어가요. 너무 작은데 탄력이 너무 좋으니까 얘가 확장되고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어른들은 퍼져 있거든요. 이게 늘어나 있거나. 근데 청소년들은 안 되기 때문에 15프렌치도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청소년들도 에크모할 때 실제 혈관이 너무 이렇게 얇은데 얘는 늘어나는 이 탄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조절을 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안 그래요. 청소년은 작은 걸 쓸 수밖에 없어요. 청소년이 오히려 등치가 큰 15, 19살 막 이만한 애도 혈관이 작아요. 탄력이 너무 좋아.
그때는 작은 거 쓰고 다른 방법으로 강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사이드홀이 있는 게 펌프도 그렇고 에크모도 그렇고 당연히 환자한테는 100% 일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예? 저희 병원은 지금 CB에 백큐면 백큐면 그 저거 있죠. 그 소라시스 그러니까 소라식 석션을 그거 쓰는 거. 그거 압력을 올리는 게 환자의 프레셔 로스에 따라서 그걸 조절. 그 조절은 그지. 카테터의 프레셔 로스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러면 그 만약에 이 카테터 프레셔 로스가 뭐 예를 들어 4리터에 뭐 4리터에 뭐 80이라고 치면 환자한테 실제 뭐 에어타 프레셔를 보고 이거를 조절합니다. 네. 그 카테터의 프레셔 자체. 만약에 4천을 만약에 이걸 선택할 때는 그 CBP 한 1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밑으로 가야 돼요. 카테터가 4천인데 만약에 얘를 쓴다. 만약에 얘 25다 그러면 만약에 10이 아니라 20이에요. 30이라고 쳐요. 프레셔 로스가 4천에 플로우에. 그러면 12 기준이 되고요. 그럼 20 차이가 나죠. 30 차이가 나죠. 40이. 그럼 30을 당겨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달라요. 지금 선택하는 게. 그거 설명을 해줄게요. 나중에. 아까 얘기한 거는 당연히 카테터는 큰 거로 쓰면 환자한테 유리합니다. 사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작은 거를 써도 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누가 자꾸 나와가지고 자기들 경험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걸 믿을 필요가 없는 게 그 데이터들이 그렇게 증명하지 않아요. 그럼 외국 애들이 그럼 미쳤다고 그러면 우리는 15프렌치 쓰는데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외국은 21프렌치까지, 25프렌치까지 있어요. 아테리가 피모랄이. 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걸 자꾸 인지를 하고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 건지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펑크 돌리면서 경험 얘기하는 거. 이런 거는 절대 그런 분들 만나면 그냥 안 듣는 게 좋아요. 경험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꾸 얘기를 해서 저한테 배우는 선생님도 있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저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경험 얘기 절대 안 해서 살잖아요. 나는 게 운이 좋은 게 스승을 잘 만나가지고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걸 계속 그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봐야 돼요.